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AI에 관계돼서 쓴 책이 3권이에요. 네. 가장 재밌는 책이 이제 7월에 나온 책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AI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제일 앞서가는 회사가 이제 네이버고, 네이버에서 그거를 이제 뭐 진두지휘 한다고 얘기할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가 이제 하정우 센터장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제 같은 과 선후배 관계인데 2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후배가 AI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역사,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해왔는가, 거기에 부족한 점은 무엇이 있는가, 네이버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AI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고 그걸 다 녹음을 하고 그거를 네이버 클로바로 다 받아쓰기를 하고 받아 적기죠. 트랜스크립트 그리고선 책으로 냈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 책은 꼭 사야 되겠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기는 제일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저 책을 갖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고 정성껏 후기를 달아주시는 10분에게 제가 저 책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유명하시고 전문가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AI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박사님을 찾아뵙게 됐고,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에 관심이 있고 AI가 이제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인공지능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분야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AI 전쟁 책에서도 하정우하고 얘기하면서 둘이 동의한 게 뭐냐면 AI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근데 교육에 그럼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교육에 줄 수 있는 영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가 제일 좋은 건 1:1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무크라든가, 이런 방식들은 교육의 효율성이었어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였는데, 교육의 효과, 효능이라고 하는 efficacy는 결국은 1:1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1:1 교육이 되면 학생의 그 특성이나 성과를 끊임없이 보면서 형성평가를 해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1:1 교육이라서, 그러면 개인화된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예요, 온라인에서. 근데 AI가 상대하는 학생이 어떤 수준의 학생이고 무엇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거기에 평가를 하면서 이 친구한테 지속적으로 어댑티브하게, 우리가 적응 교육이라고 하죠.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기대는 사실은 이제 개인화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AI가 지금까지의 그냥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1:1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컨버세이션,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관심사나 인텐션을 좀 더 잘 알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결과를 잘 알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교육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AI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직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에세이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어렵습니다만, AI가 갖고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칸 아카데미에서 보여주는 그런 튜터 같은 경우는 문제를 주면은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데 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 올려주고 내가 틀렸는데 왜 틀렸어? 그러고 물어보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게 체크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학생에 대한 좀 더 정밀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좋은 교육 콘텐츠가 있어요. 교육 과정이 있고. 이게 그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우리가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봅시다. 둘레즈에 대해서 막 많이 보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든 인류학에 대해서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예일대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아주 쉽게 AI로 통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국내의 무크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컨텐츠에 접근하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교육 컨텐츠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3D 컨텐츠 갖고선 우리가 여러 가지 우주적인 현상이나 물리학이라든가 생물학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교육 컨텐츠 생성의 다양성과 어떤 정확성 아니면은 전문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시간 중에 뭐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에는 해외에서도 40%가 행정 업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동화 시켜주게 되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본인들이 그 교육하기 위한 교화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데 시간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이 여러 가지의 영역에서 AI가 교육의 품질이나 교육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범위나 이런 거를 굉장히 확대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성과,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는 굉장히 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만 교육계가 그 행정기관들, 교육부라고 하는 또는 교육청이라는 데에서 이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챌린지지만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 어쨌든 굉장히 인간이 그동안 이제 교육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들은 근대 교육 시스템들이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제국주의 시대의 교육 시스템이라고요. 또는 공업사회에서 사회에 필요로 하는 굉장히 표준적인 인간들을 잘 만들어내는, 그 규율을 지키고 표준을 잘 따르고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의 정해져 있는 기능들에 굉장히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잖아요. 2024년도거든요. 저한테는 2024년도는 SF에 나오는 숫자였어요, 원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옛날에 19세기, 20세기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적인 그 시도들, 혁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AI가 주는 교육의 임팩트는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듣고 이제 뭐 교육 컨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저도 말씀하시면서 동의했고, 근데 생각 못했던 부분은 이제 오히려 선생님들의 행정 일 그거에 부담을 줄여주고 선생님들의 그런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교육의 퀄리티를 또 높여주는 방법일 수도 그리고 있겠다. 선생님들이 교육 교환들, 에듀케이셔널 머티리얼 리소스라고 그러는데,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를 만드는 데에도 엄청나게 AI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있겠네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교실에서
점차 쓰기 시작을 네. 했다고 이제 뭐 EBS 다큐도 나오고 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들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교육 쪽에 이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시도해 보시는 분들은 아직은 소수예요.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제 시도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결과를 갖고 우리가 평가를 좀 더 해야 될 것이고 하는데,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도입하는 단계고, 물론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오픈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OER이라고 해서 Open Educational Resources라고 하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자원들을 공유를 하자, 개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유롭게 좀 벌어지면, 제가 이제 가끔 교육감도 만나고 그러는데 굉장히 관심들은 많으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기존 교육 안에서 이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AI를 갖고서 얼마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이에요. 다만 굉장히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뭐 뒤에도 얘기할 얘기였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너무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는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미국 어느 교수님이 인터뷰를 했던데 인간의 인지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자기가 3년 동안 봤더니.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답을 쓰는 데에 얘네들을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답을 갖고선 그 답을 갖고 더 익스플로어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그거조차도 AI가 애때 물어봐서 AI가 추가 질문을 생성해주고 그러면 결국 AI를 통해서 질문에 답을 얻은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도 AI가 생성해주는 걸 이용한다면 AI가 주어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거기다 좁힌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강화라든가 인지의 어떤 지평을 넓히는 거에는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창의적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퇴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대로 하려면 그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잘 알아야 질문하는 건데 문제를 알기 전에 질문부터 던지고 답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게 과연 우리의 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또는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교육 현장을 어떤 이노베이션을 해보겠다는 시도들을 많이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이 했거든요. 요새 그걸 포기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다시 책으로 돌아가고, 다시, 제가 지금 책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책을 넘기면서 꼼꼼히 그 노트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면서 책을 읽었을 때 얻는 지식과 이북으로 그냥 보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설명이 좀 짧은 거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편하게 얻어지는 지식은 우리 안에 쌓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그 토론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AI가 더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 과정을. 그러면 질문하는 법뿐만 아니라 AI와 대화하는 법이라든가 AI를 통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보게 할 것인가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용법을 가르치고 스킬을 가르치면 저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색 시대에 구글 검색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움베르토 에코 같은 이제 학자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것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질문을 빨리 찾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이론과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게 답이네 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다른 답은 무엇이 존재하는지, 왜 서로 다른 답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서로 거치고 연결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주어진 질이요, 퀴어리 갖고서 답 나오면 이게 다구나.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정답일까? 그리고 그러면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지금은 hallucination이 많으니까 주의해라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답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대답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AI를 통해서 찾을 것인지, AI가 주어진 답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거기서 정리를 해서 AI와 논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에 대한 얘기 좀 더 할까요? 예. 교육이라는 것이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뿐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배우는 사회적인 관계예요. 거기에 작은 사회거든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이것이 1대1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에서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나쳤을 때 나를 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아마존에서 알렉사가 나왔을 때 알렉사를 교육 현장에 도입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알렉사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물어보다 끊임없이 대답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아빠 왜? 이렇게 물어보다가 한 10번 물어보면 뒤통수 한 대 맞죠. 그러면 이제 애가 알죠. 10번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혼나는구나. 이런 자기 억제와 자기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2시간이고 5시간이고 물어봐도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대답을 하거든요. 자기의 감정과 본능과 자기의 이런 욕구를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지금의 세대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제받지 못한 자아, 통제받지 못한 욕망, 통제되지 못한 어떤 의도, 시도,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거절당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문제를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윗사람한테 거부당했을 때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대로 저 인간이 꼰대라서 날 거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상사까지 대표까지 해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자기가 굉장히 이해 못하는 저 어른들에 의해서 지금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억눌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거절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AI는 더더군다나 거절을 안 할 거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든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라든가. 이게 저는 AI를 교육에 너무 쉽게 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또 생각이 나면 또 할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좋은 도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AI가 분류만 했다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교육에도 이제 쓰이는 건데, 이제 쓰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력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쓰이도록 고민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묻고 답하고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준 답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거나 내가 글을 좀 고쳐본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딱 질문하면 답이 몇 초 만에 나오는 시대,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시대, 내가 기다리거나 인내하거나 뭐 통제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생성형 AI를 씀에도 약간의 통제를 한다든가, 뭐 수업 시간에 뭐 그걸 사용하는 시간을 뭐 제한한다든가,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이런 거예요. 칸 아카데미에서 나온 튜터는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래? 라고 오히려 AI가 물어보거든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래? 그러면 저 이거부터 먼저 해볼래? 변수 이거를 이쪽으로 치환하고요. 뭐 이러면
괜찮아. 맞았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인터랙티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학생을 가르쳐 주는 챗봇도 있어요. 뭐 그런 방법도 한 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는 능력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친구의 수준에 적당한 문제를 생성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친구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사고력을 더 깊게 하거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게 다 될 때까지는 도입하지 말자는 아니고, 지금의 AI 리터러시를 좀 강화하는 거를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이것의 교육의 에피커시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식들이나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샬로우한 지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용법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쓸 수 있는 네. 고민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냥 지금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노력하실 건데, 그것이 좀 더 그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방법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다른 선생님들이 쓸 수 있게, 이런 시도를 해봤더니 굉장히 좋더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가 쓰는 모델에 추가적으로 튜닝이 되거나 인베딩이 되거나 아니면 요새 말하는 RAG라는 RAG라는 방식으로 또 도입이 되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가 돼야 되죠. 그냥 챗GPT를 교육에 써봤어요. 이걸로는 너무너무 부족할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AI를 재능 기부로 어떤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본인 아들이 이 얘기를 했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AI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왜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하죠? 이렇게 물었다는데 이제 학생들이 앞으로 AI를 많이 쓰게 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AI가 더 공부를 잘하고 더 많이 아는데 물어보면 답을 주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산기가 나보다 곱셈을 더 잘하는데 우리가 곱셈을 왜 배우나요? 수학적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방정식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데 그거 왜 방정식 왜 배울까요? 외국어를 배운다라는 거를 단지 외국 사람과 커뮤니케이션만을 위한다면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네. 여행 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다라든가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동시통역이 그냥 가능해질 시대고, 저는 벌써 GPT-4 갖고선 그런 거 쓰거든요. 외국 가서 매뉴얼을 찍는다든가, 제가 못 읽는 언어들 경우에, 그래서, 야, 이거 설명해줘. 그러면 쫙 설명해 주고요. 더군다나, 제가 얼마 전에 다낭도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일본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말해주니까. 그냥, 단지 그냥 트랜슬레이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한국말을 조리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니까. 근데 연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학문을 하겠다고 한다면,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라면 영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단어들의 표현이나 이루어진 사용이나 표현을 잘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로서 영어지 그냥 소통을 위한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때는 중국어를 많이 배웠고 한때는 일본어를 배웠고 그러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한때는 이제 영어를 배우는 거죠. 지금 시대는 나중에 모르겠죠. 근데 지금도 라틴어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의 이런 아카데미에서는 라틴어 배운다고요. 중세 때나 그 이전이나 라틴어로 모든 지식을 정리할 때의 지식의 보고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한자 쓰는 법을 안 배우고 한자 읽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폭이나 깊이가 다르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언어라는 거는 다른 지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이탈리아어를 이해해야지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표정과 말투와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내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라 그런다면 사실 이제 AI가 많이 대행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문화를 연구하거나 예술을 연구하거나 영화를 연구하려면 다양한 외국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소통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영어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가 영어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어떤 공부도 다 네. 적용이 가능하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알아야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공부를 AI 시대에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를 알아야 또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 AI 기술도 또 빨리빨리 배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AI 시대여도 AI만 계속 믿고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 네. 할 필요가 저는 있지 회사 않나 다닐 싶습니다. 때 외국에서 유학한 애들보다 제가 영어 잘했어요. 외국 애들하고 얘기하면 외국 애들이 너 미국 몇 년 살았니?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그게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어떤 생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틀에 갇히는 거, 한계 이런 걸 벗어나게 해줘요. 맞아요. 네. 언어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이제 한계를 정한다, 이런 표현도 있다시피. 그래서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